지난주에 저희는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근간으로 해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그 가중치들을 결정을 했었죠. 예, 그것과 비교하면서 신경망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었던 그 데이터셋은 패션 앰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었었는데요. 10개의 패션 아이템, 10가지 종류, 10가지 클래스의 패션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데이터셋,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셋이었었고요. 저희 처음 그 코드부터 살펴보시면 저희 넘파이와 그 다음에 파이플런 모듈 시각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었고 텐서플로우, 케라스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론에서는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하는 함수, SGD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정확도 계산하기 위한 함수 이런 것들 임포트를 했었습니다. 콜앱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텐서플로우 버전은 2.19 버전이었었고요. 그리고 케라스 버전은 3.10 버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제가 연결한 콜앱 가상 머신은 그 GPU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의 피지컬 디바이스를 출력을 해보시면 CPU라고 하는 디바이스도 있고 GPU라고 하는 디바이스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케라스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요. 케라스는 여러 가지 백엔드를 사용해서 GPU 연산은 백엔드한테 맡기고, 신경망을 쉽게 만들고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라이브러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케라스를 개발한 개발자가 구글로 어, 입사를 한 이후에는 케라스가 텐서플로우만 사용하도록 바뀌었다가 다시 3.0 버전부터 멀티 백엔드 정책으로 바뀌어서 텐서플로우뿐만이 아니라 파이토치와 같은 그런 백엔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고 하는 히스토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케라스 버전이 얼마인가 요거 확인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2점대 버전인지 3점대 버전인지 확인하는 거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션 앰리스트 셋은 케라스의 데이터셋 모듈에서 제공되어지는 데이터셋이고요.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크기 28픽셀, 세로 크기 28픽셀의 흑백 이미지입니다. 흑백 이미지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6만 개와 1만 개로 이미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 이렇게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 테스트셋과 테스트 레이블을 분리해서 우리가 그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 코드, 뭐, 필요 없는 코드들은 쭉 넘어가고요. 패션 엠리스트는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신발 종류도 있고요. 티셔츠나 원피스, 치마 종류도 있고, 짧은 티셔츠, 긴 티셔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구두 종류도 있고, 아마 가방 종류도, 뭐 이런 것들은 가방인 것 같고요. 가방 종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훈련을 하기 전에 스케일링을 한 코드가 있어요. 어, 그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숫자가 픽셀 값이 0에서부터 255 사이의 정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훈련의 성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25로만 나눠버리시, 255로 나눠버리시면 하면 돼요. 0에서부터 255까지 있으니까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55죠.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55로 나눌까?
셋을 가지고 있고요. 훈련 세트를 이렇게 나눴으면 테스트 셋도 250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 그다음에 확률적 경사각법으로 분류하는 그런 모델 이렇게 쭉 살펴봤었고요. 거기서 그 어떤 웨이티드를 찾느냐, 인터셉트는 몇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코에피션트는 몇 개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었고요. 그다음에 신경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래튼 레이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직접 그 3차원 배열 형태를 2차원 배열 형태로 이렇게 직접 그 우리가 먼저 변환을 해서 사용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아니면 케라스에서 제공되어지는 플래튼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거고요. 요거 모양 잠깐만 보시면 음, 여기 트레인 데이터의 모양을 보시면요. 어, 트레인 데이터는 48,000개 그리고 28 곱하기 28 픽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3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3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타겟은 48,000개 샘플이 어떤 패션 아이템이냐, 0번부터 9번까지 어떤 패션 아이템이냐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데이터, 여기 우리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타겟 따로 분리를 했는데 데이터는 12,000개의 샘플 28 곱하기 28 크기의 2차원 이미지, 흑백 이미지.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타겟은 여기죠. 밸리데이션 타겟은 12,000개의 레이블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이런 모습 보여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아까 스케일링 한 거 있었고요. 훈련 세트 스케일링을 했으면 밸리데이션 세트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신경망을 만들었던 것부터 잠깐 좀 보시면요. 신경망에 넣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 스케일드 그리고 2차원 배열로 만든 거, 밸리데이션 데이터 스케일드 2차원 배열로 만든 거 이런 변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변수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리쉐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케라스에는 플래튼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시면 우리가 직접 리쉐입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밑에서 코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신경망은 굉장히 간단한 신경망이에요. 입력층이 있고요. 784개의 특성을 갖는 특성 배열이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출력층만 있어요. 중간에 은닉층, 히든 레이어는 없고요. 출력층이 있는데 출력층의 레이어가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개의 확률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10개의 그 확률을 리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블 0이 될 확률부터 레이블 9가 될 확률까지 10개의 확률을 리턴해 주는 거여서 출력층의 출력층이 댄스 레이어로 만들었고요. 유닛은 10개고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인풋과 댄스를 시퀀셜로 연결을 했죠. 그래서 서머리를 보시게 되면 서머리에서는 인풋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풋은 보여주지 않고요. 이 784개의 인풋이 여기 댄스층으로 들어가면 10개의 아웃풋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특성이 784개가 있으니까 784개의 변수에 곱해주는 가중치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닛 한 개마다 784개의 그 특성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중치들이 이렇게 있겠죠. 가중치가 전부 784개. 그리고 상수항이 있어요. 상수항. 바이어스라고 하죠. 상수항은 한 개. 그래서 유닛 한 개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가 785개가 나오고요.
이런 유닛이 모두 10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전체 훈련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는 모델 파라미터는 7,850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750개의 모델 훈련을 통해서 찾게 되고요. 모델을 만든 다음에 해 주셔야 할 일은 모델을 컴파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모델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그 손실 함수를 최소화할 거냐. 그리고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은 무엇을 사용을 할 거냐. 그리고 모델의 성능은 어떤 평가 지표로 평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해주는 게 모델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모델 컴파일에서 옵티마이저, 최적화 함수죠. 손실 함수를 최적화하는 함수의 그 기본값은 RMS prob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RMS prob.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옵티마이저를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는 RMS prob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손실 함수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어, 여러 개, 10개의 확률을 그 값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 함수도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정확도도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 그냥 애큐리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실 때는 fit, 컴파일이 끝난 다음에 f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호출할 때에는 훈련 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고 몇 번 반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 훈련이 끝나고 나면 프리딕트 메서드를 통해서 10개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리턴 값이죠. 리턴 값의 결과를 보시면 48,000개 샘플에 대해서 10개의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아웃풋이라는 의미는 레이블 0부터 레이블 9까지 10개의 확률을 의미를 하는 거죠. 두 개만 출력을 해봤어요. 예측값 두 개만 출력을 해봤는데 첫 번째 샘플의 예측값이고요. 두 번째 샘플의 예측값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찾아보시면 그게 예측 레이블이에요. 첫 번째 샘플에서는 아마 여기가 어,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니까 인덱스는 6번이겠죠. 레이블 6으로 예측하는 게 가장 확률이 크다. 80%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샘플도 아마 거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가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63%의 확률로 레이블 6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측 레이블을 직접 찾으실 때에는 이 10개의 확률 값들 중에서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으면 되니까 argmax라고 하는 numpy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그 몇 번째 레이블이 가장 큰 확률인가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측 레이블을 직접 찾을 수도 있고요. 예측 레이블을 직접 찾아서 트레인 타겟하고 예측 트레인 프리딕트 레이블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애큐리시 스코어를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신경망 모델은 evaluate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evaluate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손실 함수의 손실 값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를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위쪽에서 계산된 정확도 볼까요? 우리가 예측 레이블 직접 찾았고 실제 레이블이 있어서 예측 레이블과 실제 레이블을 비교해서 정확도를 계산한 게 85.68%, evaluate가 계산해 준 것도 85.68%라고 똑같은 값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레이블을 찾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evaluate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검증셋도 마찬가지예요. 검증셋도 evaluate 메서드만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검증셋 그리고 검증 레이블 이렇게 두 개를 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손실 함수의 리턴 값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확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은닉층이나 출력층에서 사용하게 되는 활성화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활성화 함수들의 종류들을 설명을 몇 가지 예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만약에 활성화 함수가 없고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한 선형 방정식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활성화 함수가 선형 방정식인 경우에는 1차 활성화 은닉층을 죄송합니다. 은닉층을 사용하는 효과가 사라져 버려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만 볼게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인데, 자, 여기에 변수가 두 개가 있었어요. 변수 두 개가 첫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곱해지는 개수, 그냥 간단하게 A,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더해지는 가중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이 나오겠죠. 만약에 출력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출력은 AX1 더하기 B, X2, 그 다음에 더하기 C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출력을 그대로 다른 두 번째 레이어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레이어에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곱해주는 가중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중치를 뭐 W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주는 바이어스 W0라고 하겠습니다. W0가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출력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출력을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입력값이니까 입력값 앞에 W를 곱해주는 거예요. AX1 더하기 BX2 더하기 C 여기에 W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로 W0를 곱해주겠죠. 근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거 정리하면 WA 곱하기 X1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하나의 숫자로 볼 수가 있죠. 더하기 WB 글자가 좀 엉망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곱하기 X2 그 다음에 더하기 WC 더하기 W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X라고 하는 변수에 곱해주는 그 개수, 요 개수. 그 다음에 X2에 곱해주는 개수, 요 개수.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주는 가중치. 똑같은 1차식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1차식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 은닉층을 넣어주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닉층에서는 선형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지 않고요. 비선형 함수를 선형 함수로 사용해서 은닉층을 넣어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은닉층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에서 이진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출력층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0과 1 사이의 값을 리턴을 해주고요. x가 마이너스 쪽으로 굉장히 작아지거나 플러스 쪽으로 굉장히 커질 때 값은 0과 1에 가까워져요. 0과 1에 가까워지고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단점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 숫자가 좀 커지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숫자가 4 이상만 되더라도요. 4 이상만 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0에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0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중치를 계산할 때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생각은 뭐였었냐면 어,
임의로 설정한 가중치에서 어떤 값 알파를 이걸 확습률이라고 그러죠. 확습률 곱하기 기울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죠. 여기 기울기가 0이게 되면 가중치가 바뀌지 않게 되겠죠. 가중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입력값이 커지거나 입력값이 작아지는 경우 학습 효과가 거의 없게끔, 그러니까 가중치가 거의 바뀌지 않게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 활성화 함수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생긴 모습이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거의 유사하게 생겼고, 오히려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급격하게 1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집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와 다른 점은 시그모이드 함수는 y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변하지만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변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음수의 출력값을 내보낼 수 있다. 음수의 출력값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점은 x값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가중치가 경사하강법으로 가중치를 찾을 때 가중치들이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형함수 두 개를 합쳐놓은 모습의 그런 그 활성화 함수가 렐루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가 있어요. 이거 이름 꼭 알아두시고요. 렐루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는 0보다 작은 값이 입력으로 들어올 때는 0, 그러니까 출력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0보다 큰 값이 들어올 때는 입력값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함수가 렐루라고 하는 함수예요. 렐루는 Rectified Linear Unit입니다. 그래서 LU라고 하는 게 Linear Unit, 선형 유닛이란 뜻이죠. 선형 유닛인데 rectified가 되어져 있는 선형 유닛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음수 입력값은 0으로, 양수 입력값은 그대로 출력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렐루예요. 렐루고요. 그러면 렐루는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아까 가중치들을 학습하는 과정이 이닛 빼기 알파 곱하기 그레디언트.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항상 일정하죠.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습이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단점은 음수 입력은 전부 0으로 출력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음수 입력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약간 변형한 게 이거예요. 음수 입력값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의 기울기를 주고, 그 다음에 양수 입력값에 대해서는 입력값 그대로 출력을 내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꺾인 그래프 형식으로 출력을 내보내주는 이런 함수를 리키 렐루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키렐루는 그럼 음수 출력도 내보낼 수가 있고 양수 출력도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런 장점이 생기는데 단점은 여기 어, x가 0일 때 여기가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거를 보완한 게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LU라고 부르는 함수입니다. LU 함수는요. 음수 입력값인 경우에는 익스포넨셜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부드러운 곡선이 되고요. 부드러운 곡선과 직선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지점이 어, 여기 연결되는 지점이 불연속적인 지점이 아니라 곡선에서 직선으로 부드럽게 바뀌는 그런
지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미분 가능한 지점입니다. 미분 가능한 지점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 미분이 가능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경사하간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엘루 함수예요. 그래서 은닉층에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물론 반드시 꼭 이런 순서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은닉층에서는 엘루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엘루 다음에는 리킬엘루, 리킬엘루 다음에는 렐루,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이런 순서로 그 이런 비율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은닉층에서는 엘루 함수를 많이, 그 활성화 함수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밑에 있는 코드는 렐루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엘루를 사용하는 경우 은닉층을 만들어 보는 코드가 아마 여기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시퀀셜 객체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2차원 배열을 그대로 입력으로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여기 쉐입을 보시면 가로 28픽셀, 세로 28픽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28, 28를 사용하고 있고, 이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쭉 펼쳐주는 거.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를 테라스가 가지고 있는 플래튼 레이어한테 맡겼어요. 플래튼 레이어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은닉층, 히든 레이어를 줬죠. 히든 레이어의 유닛은 100개를 줬어요. 100개를 주면서 액티베이션 함수로 렐루를 써봤어요. 렐루를 써보고, 그 다음에 출력층은 이거는 모양이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0개의 확률, 그리고 10개의 확률이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은닉층을 몇 개를 넣을 것이냐, 은닉층의 유닛은 몇 개로 할 거냐, 각각의 은닉층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뭘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신경망을 복잡하게 만드실 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은닉층이에요,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따라서 출력층은 딱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진분류다 그러면 출력층에서는 유닛은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확률을 한 개만 주면 되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시그모이드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중분류 문제다 그러면 클래스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이리스처럼 클래스가 3개만 있으면 유닛은 3개. 패션 앤리스트처럼 클래스가 10개가 있으면 유닛이 10개. 이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3개나 10개의 확률을 리턴해주는 그런 출력 함수는 소프트맥스 함수니까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출력층은 딱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퀀셜을 만들고 모델에 인풋을 애드, 플래튼을 애드, 댄스를 애드, 두 번째 댄스를 애드를 했습니다. 자, 모델 서머리를 보시면은요. 모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인풋으로 28 곱하기 28짜리의 2차원 배열을 입력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럼 플래튼 레이어에서는 784개의 픽셀을 갖는 1차원 배열로 출력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을 어떻게 1차원 배열로 쭉 펼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찾아내는 파라미터는 없어요. 없고 이 784개가 은닉층으로 들어갔을 때 은닉층에서 100개의 유닛을 통과하면서 100개의 출력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계산되어지는 게 784개의 특성에 곱해지는 가중치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지는 그 바이어스 이런 유닛이 전부 100개가 있으니까 모델 파라미터는 78,500개. 그 다음에 얘가 출력층으로 들어가죠. 이 100개의 출력이 출력층으로 들어가서 출력층에는 10개의 유닛이 있고 10개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이 되어지는 게
입력이 100개잖아요. 그죠? 100개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어스가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닛이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10. 그래서 1010개의 모델 파라미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계산, 그 신경망에서 훈련이 되는 모델 파라미터는 78,500개 더하기 1010개. 그래서 79,510개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게 돼요. 신경망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모델을 컴파일을 하면 되죠. 여기서도 최적화 함수 옵티마이저는 RMS 프롭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적화하게 되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할 때는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로 정확도가 얼마나 좋으냐를 모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컴파일 한 다음에 모델을 훈련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넘겨주는 거는 그 2차원 이미지 모양 그대로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train, data scaled, train, target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 F크는 5번만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 과정이 이렇게 쭉 있고요. 훈련 셋에서 이벨리웨이트를 해보시면 89%의 89.9% 정확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정확도 계산해 보시면 88.4%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렐루를 사용했을 때.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렐루를 사용했죠. 렐루를 사용했을 때고요. 렐루는 그 뭐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지 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신경망을 만들 때 활성화 함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엘루도 많이 사용하지만 렐루도 많이 사용을 해요. 밑에서는 똑같은 코드를 반복을 한 건데 똑같은 코드를 어떻게 반복을 했냐면 시퀀셜 객체를 만들고요. 인풋 객체는 28 곱하기 28, 2차원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거를 플래튼을 해주고, 100개의 히든 레이어, 10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히든 레이어를 통과를 합니다. 이때 액티베이션 함수는 L로, 요거를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출력층은 1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소프트맥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요. 똑같이 생겼죠.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컴파일을 하고,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검증을 보시면 훈련 세트에서 88.5% 비슷한 뭐 89%, 88% 거의 비슷한 성능을 줍니다. 그리고 검증 세트에서 87.65% 이런 정확도를 주고요. 그래서 그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다뤘었냐면 활성화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 다음에는 이 컴파일 할 때 사용하는 그 옵티마이저, 최적화 함수, 옵티마이저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옵티마이저는 그 저희가 엄밀하게 뭐 수학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그, 기본적으로 SGD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SGD 말고, 뭐, RMS 프랍이라든가, 아담, 나담, 그 다음에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이런 그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SGD라고 하는 클래스를 옵티마이저 함수로 사용을 하시거나, RMS 프랍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옵티마이저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나담, 에이다 그래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옵티마이저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들,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죠.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어, 가중치를 우리가 학습을 시키면서 가중치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임의의 난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중치를 계속해서 그 바꿔가면서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손실함수의 값이 최소로 되는 그런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기본적인 생각은 학습률 곱하기 기울기 값을 빼서 그 다음 가중치를 찾자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게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생각이에요. 이 코드가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생각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변종, 몇 가지 변종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변종은 뭐냐면 여기에 더 많이 빼주는 거예요. 더 많이 빼주는데 뭘 더 많이 빼주냐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모멘텀. 음. 모멘텀에도 그 앞에 붙여주는 그 곱해주는 어떤 상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확하게 수식으로 쓰면 베타 곱하기 모멘텀 이렇게 쓰는 건데 그냥 모멘텀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울기만큼 얘가 변화되는 것보다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만큼 더 빨리 변하겠죠. 그렇게 해서 훈련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SGD 함수에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을 0보다 큰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SGD에서 모멘텀이 아마 기본값이 0이었을 거예요. 0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경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속경사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고요. 그래서 네스테르프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true로 기본값은 false예요. 기본값은 false인데 true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 모멘텀을 추가로 더 빼줄 때에도 여기에 다시 뭐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더 더해져서 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네스테너프 가속경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변종 옵티마이저들이 그 모멘텀 최적화, 네스테르프 가속경사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클래스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SGD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 모멘텀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그리고 네스테르프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용한 게 밑에 아마 코드가 있을 겁니다. 코드가 있을 거고요. 적응형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학습률이 있죠. 이 학습률을 상수로 사용하지 않고 훈련을 할 때마다 그 훈련의 어떤 그 스텝들마다 학습률을 적응형으로 변경시켜 나가자 하는 개념이 적응형 학습률이고요. 적응형 학습률을 사용을 한 가장 대표적인 게 RMS 프랍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적응형 학습률과 거기다 모멘텀까지 추가를 한 게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담에다가 네스트레프 가속형사까지 사용을 한 게 나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줄여가지고 아다 그레드라고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적응형 학습률의 한 가지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클래스가 각각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따로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에서 그 모델 만드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퀀셜 만들고, 어, 시퀀셜을 만들고, 인풋을 넣어주고, 인풋을 플래튼을 하고, 은닉층, 100개 유닛으로 이루어진 은닉층을 연결하고, 만약에 또 다른 레이어들이 필요하면 레이어들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을 연결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리턴하는 크리에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냐면, 입력층에서 플래튼으로 들어가고, 플래튼이 댄스 레이어로 들어가고, 댄스 레이어가 출력층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본적인 게 만들어지고요. 여기 옵티마이저, SGD 넣었죠. SGD 넣었는데, 어, 학습률, 학습률을 설정했고요. 모멘텀, 0보다 큰 값으로 설정했죠. 네스테레프 추루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텀 최적화 기법도 사용하고요. 네스테레프 가속경사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도 사용하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의 변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옵티마이저를 컴파일할 때 설정을 해줬고, 그죠? 컴파일할 때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로스나 매트릭은 똑같겠죠? 네, 이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하는 속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벨류에이트를 해보시면 훈련셋과 검증셋에서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옵티마이저에다가 아담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생성자 호출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로스, 매트릭 넣어주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시면 됩니다. 훈련시키시면 되고요. 이벨리에이트를 했더니 아담은 89.6%, 88.4% 훈련과 검증 세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다뤘었던 활성화 함수 다음에 저희가 다뤘었던 내용들은 그 옵티마이저, 손실 함수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의 종류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마 지난주 거의 마지막에서 거의 했었을 텐데 여기서 한 내용은 뭐였었냐면 모델을 훈련시킬 때 이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죠. fish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이 무슨 타입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fish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하는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보고 그 변수의 값을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진 히스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히스토리 클래스는 에포크라고 하는 변수와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에포크 횟수가 배열로 저장이 된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에포크가 배열로 저장이 된 거고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에는 그 각각의 에포크에서의 그 결과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보면 히스토리는 타입이 딕셔너리입니다. 여기 주석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훈련셋과 검증셋의 정확도, 손실과 정확도, 검증셋에서의 손실과 정확도, 훈련셋에서의 손실과 정확도, 검증셋에서의 손실과 정확도를 저장하고 있는 딕셔너리. 그래서 그 히스토리 객체의 키 값을 보시면은요, 로스, 훈련셋의 손실,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 훈련셋의 정확도, 그다음에 벨로스, 검증셋의 손실, 벨,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애큐러시, 이거는 검증셋에서의 그 정확도,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들은 배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죠. 이거를 정확도 그래프, 손실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도 그래프, 손실 그래프. 여기 레이블이 있으니까 의미 아시겠죠? 정확도만 따로 띄어내서 그릴 수가 있고요. 손실만 따로 띄어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정확도만 따로 보면은요. 에포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연히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검증세에서도 점점 높아지죠. 아, 에포크 횟수가 적을 때에는 과소적합, 과소적합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훈련셋이 정확도가 더 좋은 게 맞아요. 근데 검증셋의 정확도가 더 좋다는 얘기는 이건 과소적합이에요. 과소적합. 근데 점점 비슷해져 가죠. 훈련셋과 검증셋의 정확도가 점점 비슷해져 갑니다.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실을 보시면 당연히 손실 줄어듭니다. 손실 줄어들고요. 훈련셋은요, 에포크 횟수를 더 늘려보면 밑에 아마 그래프가 있을 텐데 그 F크를 계속해서 늘리면 플러스에서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근데 그 검증셀에서는 손실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런 F크들이 있어요. 밑에서 그려보시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RMS 프롭을 옵티마이저로 사용을 했죠. RMS 프롭을 옵티마이저로 사용해서 훈련시키고 여기서는 F크를 몇 번 실행했냐면 20번. 그래서 20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 보여지고요. 에포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플러셋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검증색 빨간색입니다. 검증색 보시면은요. 검증셋이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심지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향이 늘어나는, 손실이 더 커져 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과대적합이 나타나고 있는
훈련셋만 잘 맞추고요. 검증셋은 잘 맞추지 못하는 과대적합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아담인 경우에는 아마 여기가 에포크를 여기서 멈춰주는 게 더 이상의 과대적합을 없애는 아담이 아니라 RMS 프랍이었던 것 같군요. 네, RMS 프랍이었죠. 옵티마이저가 RMS 프랍인 경우에는 여기서 에포크를 멈추는 게 좋겠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검증셋의 그 점수가 손실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을 때, 여기 컴파일할 때 아담을 사용했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을 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에포크 횟수를 20번이라고 에포크를 하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훈련 결과를 저장을 했죠. 훈련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그런 그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불안정하게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아마 여기 정도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에포크가 여기가 8이기 때문에 아마 9. 여기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죠.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FPS는 9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모델을 만들 때 은닉층 뒤에다가 30%를 랜덤하게 출력을 꺼버리는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모델층을 넣었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모델을 보시면은요.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로 펼쳐지는 플래튼 레이어, 10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은닉층에서 출력의 일정 비율을 이거죠. 0.3. 30%를 출력을 꺼버리는 드랍아웃, 그 다음에 출력층, 이렇게 넣었어요. 이 모델을 컴파일을 하고요. 아담으로 컴파일을 했습니다. 아담으로 컴파일을 하고 모델을 훈련시킬 때 에포크를 20회까지 사용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네, 뭐가 줄어들고 있냐면 과대적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을 사용하는 목적은 그 모델의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이 되어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